북한 최고의 명문대인 김일성 종합대학교. 그곳 교수들의 삶은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공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작은 농담 하나에도 끌려가고 매일 강의실과 복도까지 감시 카메라에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또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결국 살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사회정치학을 가르치는 임하경입니다. 오늘도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면서 강의를 시작했죠. 민중의 힘이라는 제목을 적는 순간 뒤쪽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CCTV였어요. 그 순간 손끝에서 분필이 부러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정면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마네킹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아니, 들 수 없었다는 게 맞겠죠. 이곳에서 질문은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햇볕 한 줄기도 들지 않는 교수 대기실로 갔습니다. 우리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어요. 선배인 유기석 교수가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읽은 마르크스 원문에선 그 순간 벽에 있던 CCTV에 불이 들어왔어요.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죠. 유기석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반 인민반장이 어제 숟가락 개수까지 세고 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며 답했어요. 요즘엔 화면도 맘대로 넘기지 못하죠. 5분마다 자동으로 캡처되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대기실 안다른 교수들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여기선 침묵이 생존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공기 자체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유기석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질문이 없는 교실은 감옥보다 더 무서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CCTV가 또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만 마주쳤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선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쏟아내는데요. 여기선 질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지식을 가르치는 교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요? 마치 도서관보다도 더 조용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교수가 아니라 감시당하는 죄수였다는 걸 말입니다. 지식은 위험한 무기가 되어버렸고요.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육 현장일까요? 찻잔을 들어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마저 감춰야 했어요. 여기선 감정 표현도 검열 대상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침묵을 깨뜨려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은 감옥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감시당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조차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이란 세뇌에 불과했어요. 퇴근길에 걸으며 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선 학생들이 교수에게 자유롭게 반박도 하는데요. 여기선 고개 끄덕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차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기석 교수의 연구실 앞에 다른 사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의 사진도 책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생활총화 보고서 한 장만 놓여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요. 유기석 동지의 사상 문제가 발견되어 형식적인 문구였지만 끔찍한 의미였어요. 한 사람의 존재가 하루아침에 지워진 거죠. 38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게 이곳의 현실이었어요. 아침에 아파트를 나서는데 인민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요즘 들어 부엌 정리가 깔끔하시네요. 어제 7시 이후 외부인 없으셨죠? 변한 건 없으시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6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개였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거죠.
인민반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바뀐 게 없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어요. 숟가락 하나까지 감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통역사 노주희가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교수님도 생활총화 조심하세요. 요즘은 발언도 캡처돼요. 그녀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 수백 장의 캡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감시하는 장치였죠. 생활총화 시간이 왔습니다. 동료 교수 한 명이 말했어요. 제가 어제 조금 게을렀습니다. 주임당원이 답했습니다. 태도는 좋지만 동지의 사상 태도를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말을 아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도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알 수 없었죠.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유기석 교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곳에 있는 걸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CCTV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심지어 꿈조차 검열당하는 느낌이었죠. 꿈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삶이었어요.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마저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데요. 여기선 숟가락 개수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 사는 땅인가요?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감시와 공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교수회의가 끝난 후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무실 앞에 검은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마경 동지, 간단한 확인이 있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동한 곳은 대학 내 복도 끝 유리창 없는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 녹취록 인쇄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지식은 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언제 녹음된 건지도 몰랐어요.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보이부 박무진 중좌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우연이란 말 믿으십니까? 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맥락입니다. 중좌가 차를 건네며 웃었어요. 맥락은 언제나 편집됩니다. 그는 나를 마주보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나를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너무 무서웠죠. 진실마저 편집당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신문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불려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죠. 모두의 찻잔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만 없었어요. 유기석 교수의 자리였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노주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내 보고서를 쓰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전 쓰던 사람인데 이젠 읽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 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감시하던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믿음도 위험한 감정이었으니까요. 한 번 속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기석 교수의 마지막 강의 노트를 뒤져봤어요. 거기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진실은 불온하지 않다. 불온한 건 오히려 침묵이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탁자 위 공책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질문은 목숨값이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질문 하나가 목숨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박무진 중좌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의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폐쇄된 실험실에서 교수 10명이 모였습니다. 벽에 코팅을 제거해보니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네요. 모든 곳이 감시당하고 있었죠.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각자 확보한 학술 자료와 통계 수치를 USB에 담았어요. 내부 영상도 분산해서 보관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증언입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었죠. 후세에 남겨야 할 유산이었습니다. 조너선 리라는 재미교포 NGO 조사관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가 제시한 국경 이동 경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평양 베이징 공동 학술 세미나 참가. 이게 우리의 위장 신분이었죠. 완벽한 가면이 필요했습니다. 노주희가 외교청년단 소속 신분증 위조를 맡았어요. 섬세한 손놀림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진짜 같네요. 하지만 들킬 위험도 컸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USB 3개 중 하나를 직접 들고 가는 역할을 맡았어요.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무사히 넘겨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죠. 동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런데 박무진 중좌가 노주희의 외출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위조 흔적을 감지했을지도 몰랐어요. 이 아이, 조심성이 사라졌군. 하지만 그는 아직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에 넣을 정보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미끼로 남겨둔 것 같았어요.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미 덫에 걸린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죠.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마지막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한 노래가 저장된 USB를 불태웠어요. 그건 내 과거였습니다. 감성도 낭만도 모두요. 지금부터는 진실만 담는다고 다짐했어요. 모든 개인적인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회의 끝에 한 교수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누가 남을진 아무도 모르지만 기록은 반드시 넘어간다. 모두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자유로운 땅에서 이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감시와 공포 속에서도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 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었습니다. 펜이 총보다 강하다고 믿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평양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평양역 새벽 5시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온 역사를 뒤덮고 있었어요. 교수들은 서로 다른 티켓으로 각각 다른 열차칸에 탑승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죠. 한 명이라도 들키면 모두 끝이었어요. 저는 좌석에 앉자마자 가방을 다리 사이에 꽉 끼웠습니다. 그 안에 USB와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죠. 기차가 출발하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살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어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죠. 맞은편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책을 펴더니 말했습니다. USB는 발열이 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건 열정이 없는 기계에서나 그렇죠.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분명 박무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음 역에서 그 남자가 내렸어요. 이미 우리의 움직임이 파악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죠.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어요. 신의주를 향해서요. 한편 노주희는 역 입구에서 검문 강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도보로 방향을 틀어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박무진이 일부러 빈틈처럼 만든 덫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요.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기차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선 대화조차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침묵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신의주 도착 30분 전이었어요. 기차 안방송이 나왔습니다. 열차 정차 전 전원 하차 준비 바랍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외투 안쪽에 테이핑된 USB가 땀에 젖었어요.
만약 발각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교수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역 플랫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제복들이 곳곳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계였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행동하자. 속으로 되뇌며 일어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죠. 하차하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공기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아직 위험은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까지는 너무 멀었어요. 중국을 거쳐 제3국까지 말입니다. 그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었어요. 신의주역에서 내린 우리는 안내자를 따라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얼어붙은 강물 위로 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안내자가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경비대가 순찰을 돕니다. 들키면 모두 끝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죠? 차가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걸어야 했어요. 뒤에서 노주희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공포와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죠. 강 중앙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중국 경비대였습니다. 안내자가 손짓으로 모두 엎드리라고 했어요. 얼음 위에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위로 지나갔어요.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불빛이 사라지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강의 3분의 1을 건넌 상태였어요.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중국 쪽 경비가 더 삼엄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어요. 혹시 얼음이 깨지는 건 아닐까요? 안내자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더 두꺼운 얼음이 있는 곳으로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해낸 거였습니다. 북한을 벗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북한 쪽을 바라봤어요. 38년을 살았던 내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민간인 안내자가 중국에서 라오스 밀수 루트를 제안했어요. 이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죠. 그의 눈빛이 탐욕스러웠어요.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조너선 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미교포 NGO 조사관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죠.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옥 주인 장 씨가 문제였어요. 탈북 브로커를 자처하며 친절을 가장했습니다. 노주희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예쁜 얼굴이면 한국 가서 돈 좀 벌겠네. 그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조너선이 즉시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는 새로운 탈출 루트로 변경했습니다. 라오스 밀림을 도보로 통과하는 길이었죠. 훨씬 위험하지만 안전한 경로였어요. 하이에나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밤중에 출발했습니다. 밀림 속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발밑이 보이지 않아 넘어질 뻔했죠. 하지만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들킬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늪지대를 건너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 교수가 다리를 다쳐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USB를 제게 넘겼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USB는 내가 아니라 진실이 가는 거야. 윤 교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밤새 밀림을 걸었습니다. 우비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졌어요. 모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윤 교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모두 서로 부축하며 걸었어요. 사람의 냄새, 숨소리, 고통이 생생했습니다. 노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우리 진짜 가는 거 맞죠? 그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어요. 우린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총이 아니라 증거예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였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었습니다. 장씨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탈북자들을 먹이로 보는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너선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도움을 주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요. 세상에는 악마도 있지만 천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자유의 영토, 질문이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이끌고 있었어요. 윤 교수가 남긴 USB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두 개의 진실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더 무거운 책임감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죽음으로 지켜낸 진실이었으니까요. 그의 희생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태국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사관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환영합니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어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정말 살아남은 거였어요. 3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의 공기였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아나운서가 영어로 안내방송을 했어요.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땅을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은 거였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게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 강의실에 섰어요. 조교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하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 나라를 떠나셨나요? 저는 잠시 멈춰서 대답했어요. 질문이 허락된 교실, 그게 다입니다. 질문이 터지는 이 교실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선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이게 진짜 교육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지식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요. 다른 의견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곳이었어요.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군가에겐 숨 쉴 수 있는 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민주주의의 진짜 가치를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USB에 담긴 진실들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윤 교수와 다른 동료들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빛을 봐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요. 자유롭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통일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질 텐데요. 하경과 생존한 7인이 국정원 지원으로 백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나라, 말 없는 교실. 백서의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이었죠. 활자가 종이에 새겨질 때마다 우리가 감춰왔던 진실도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책이 완성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해낸 거였어요. 우리의 증언이 책으로 태어난 거였습니다. UN 보고서에 채택되었어요. 국제학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목소리가 지구 끝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윤 교수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조너선 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장을 한 적이 없지만 진실로 체제를 흔들었죠.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의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노주인은 작은 지하 책방에서 독립출판사를 차렸어요. 새벽에 조용히 편집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책 표지를 넘겼어요.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녀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회색 서울 새벽 강해 후 벤치에 앉아 속삭였어요. 진실은 잊히지 않아야 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망명 지식인들의 기록이 전 세계에 울림을 주었어요. 자유로운 언론과 출판이 허용된 사회에서 말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힘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우리가 쓴 책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죠.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진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언젠가는 자유가 올 거예요. 질문이 허락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날 말이에요.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록할 거예요. 진실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자유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